자, 오늘 읽을 거는요. 남양특집 공포라디오 사연 읽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구글 폼으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한 60개 정도 모집이 됐고요. 그 중에서 12개를 골라냈습니다. 그리고 이거 듣기 전에 주의사항, 픽션이나 뭐 괴담 이런 것도 그냥 된다고 했어요. 주작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거. 그래서 들으실 때 이거 주작인지 아닌지를 막 신경 써서 들으시면 좀 재미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이야기는 이야기대로 받아들이시는 게 여러분한테도 좋을 겁니다. 첫 번째 사연 읽어볼게요. 우빠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와이프와 첫째랑 같이 틀줄을 보다가 최근에는 악마 정보가 나오지 않아서 혼자만 보고 있는 흔한 애아빠입니다. 이분이 이게 뭔 말이냐면은 저희 방송에 아버지가 한 2분 계시거든요. 이분 아들이 저의 악마 정보 썰을 좋아한대요. 아마 구연동화처럼 들려가지고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애기가 요즘에 악마 정보가 안 나와서 혼자 보고 계시대요. 무섭지 않더라도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흔한 9살의 생일을 보내고 밤 11시쯤 1평 남짓한 방에 누워 발 아래에 TV를 끄고 머리맡에 방문을 닫고 잠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을까요? 모든 방송이 끝나고 회색 화면에 TV가 즈즈직 거리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잠에서 깼습니다. 잠에서 깨면서도 TV 끄고 잤는데 하며 눈을 떴고 머리맡에 찬 바람이 들어와 머리 위를 보니 방문도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순간 피에 젖은 여자의 손이 방문으로 쑥 하고 들어왔다가 밖으로 나갔고 저는 너무 놀라서 방문을 쿵 닫고 잠근 뒤에 TV를 끄고 이불 속에 숨어 있었어요. 그날을 기점으로 그냥 일상처럼 낮이던 밤이던 귀신이 보였습니다. 마치 사람인 듯 사람이 아닌 듯 그것들은 어디에나 자연스럽게 있었어요. 어린 나이인지라 처음에는 무섭기도 하고 적응도 어려웠지만 딱히 움직이거나 말을 걸거나 해코지나 하는 거는 아니라 그냥 생활을 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었습니다. 가끔 무서웠던 일들은 시골 산에서 건물에서 건물 사이로 뛰어다니는 흰 소복을 입은 아줌마. 그 아줌마는 자기를 본 거를 눈치채는 날에는 어느새 불 꺼진 빈 방에 숨어들어서 손가락만 빼꼼 내밀고 마치 들어오라는 듯이 까딱까딱거렸습니다. 그래도 무시하면은 별일 없이 지나갔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열심히 무시하고 지냈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것들이 점점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고 고등학생 때부터는 주변에 친한 사람들이 다치는 것을 미리 보게 되었어요. 어느 친구의 발목을 검은 손이 잡고 있는 걸 보게 되어서 조심하라 얘기해줬지만 무시하다가 계단에서 굴러 검은 손에 잡힌 발목이 부러지거나 학교 선배 다리에 검은색 칼이 꽂혀 있어서 조심하라 이야기해준 뒤 하굣길에 횡단보도에서 제 말이 생각나 평소보다 뒤로 물러나 있었는데 원래 있던 자리에 2톤 트럭이 덮쳐왔다거나 이런 것들이 자주 보이고 자주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로 상담을 해오면은 부적이나 비방 같은 것을 따로 배운 적은 없지만 자연스럽게 머리에 떠올랐고 그대로 만들어주거나 방법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대가 없이 그런 짓들을 하면 안 되는 것도 모르고 제가 다쳐가면서도 마냥 신기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저에게 의지하는 내심 기뻐서 퍼주기만 했네요. 성인이 되고 얼마 안 있어 저는 퇴근하고 집을 가기 위해 부천역 인근의 기둥교회 앞을 지나고 있었고 건너편에서 묘한 행색의 어떤 남자가 다가와 갑자기 제 팔을 덥석하고 잡았습니다. 조선시대 평민들이 입을 만한 옷에 긴 수염을 가진 50대쯤 돼 보이던 그 아저씨는 다짜고짜 삿대질을 하면서 내 옆에 뭐가 보여? 아니 그래서 내 옆에 뭐가 보이냐고! 하며 소리를 질러댔어요. 아저씨 옆에는 어느새 감정 하나 없는 얼굴로 색동 저고리를 입은 여자아이가 멍하니 서 있었고 그 순간 저는 머리가 찡하며 귀에 이명이 심하게 들리고 너무 어지러워서 왠지 그 아저씨에게 거스를 수가 없었어요. 그 아저씨에게 여자가 보인다고 말을 하자 몇 살? 몇 살인데? 하며 그 아이가 몇 살처럼 보이는지 다그치며 물어봤어요. 6살 정도로 대답을 하자 그 아저씨는 탄식을 하고 혀를 쯧쯧하더니 진짜 보이네 진짜 보여 하며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니네 할아버지가 신을 안 받고 도망다니다 죽고 니 애미도 신을 안 받아서 너한테 신이 셋이나 들어앉았어. 신 모시는 집안이 그렇게 신을 안 받으니 어른들 때문에 너만 골게 생겼어. 그래도 외탁이라 안 받아도 상관없는데 신들도 그래서 더 어떻게든 받게 하려고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명함을 하나 주고 정 힘들 때 연락하라고 길바닥에서 누워 주무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TV 프로 고스트 헌터나 다른 TV에도 자주 나오는 영능력자 도사 이러신 분이었고 제자가 500명 정도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 아저씨는 저에게 삼신할머니, 선녀보살, 도사 신이 같이 있다고 했어요. 그 아저씨와 헤어진 직후부터 귀신들이 더 또렷이 보이고 잘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가 단둘이 살던 할머니께 방금 만난 이야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시며 그 사람 어디 있냐 따져 물었고 왠지 알려주면 안 될 것 같아서 얼버무리니 할머니께서는 저희 외가가 대대로 무당 집안인데 할아버지가 신을 안 받고 저희 어머니도 신병을 계속 앓았지만 결국 거부하고 안 받았더라고 하더라고요. 25살 귀신의 시인 사람과 생긴 어느 사건 뒤로 신들도 느껴지지 않았고 귀신도 보이지 않게 되어 평범하게 결혼해서 평범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첫째가 태어나기 전까진 말이죠. 기회가 된다면은 다음번에 중학생 때 소름 끼치게 무서웠던 이야기나 고등학생 때 선배가 애기 귀신에게 시달린 이야기, 회사 귀신 썰, 그리고 귀신이 안 보이게 된 사연 등등 다른 얘기도 보내볼게요. 조리 있게 잘 쓰지 못했지만 재미없었다면 죄송하고 모두들 새해 복 많이 즐거운 설 보내실 바랄게요 라는 사연이었어요. 다른 썰도 많이 있네요. 근데 귀신이 어떻게 안 보였는지도 궁금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슈퍼말랑 코리안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 공포라디오 사연에 친구의 자취방 샤워 소리를 보냈었는데 최근에 신기하고 무서웠던 이야기를 또 들어서 사연을 하나 더 보내려고 해요. 글이 좀 길어서 지루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이 사연이 저번 라디오 그 썸네일인가? 그 제목으로 사용이 됐어요. 어젯밤에 샤워한 사람 누구야? 이렇게라고. 이 이야기는 저의 친한 가게 사장님께서 직접 겪으신 이야기이고 제 사연이 말코닌 유튜브에 나온 게 신기해서 가게에서 식사를 하던 중 자랑처럼 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어서 공포라디오에 사연을 보냈어요 라면서 제가 먼저 얘기를 꺼내자 사장님도 예전에 무서운 경험을 하셨다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평소에 삼촌이라고 부르니까 편의상 삼촌이라 적을게요. 때는 2004년인지 2005년인지 20여 년 전이었고 삼촌은 이제 막 군대를 전역한 23살 청년이었습니다. 개강 전에 군 휴학에 남아있던 터라 복학을 하기 전에 여행을 떠나고 싶어 돈을 벌기 위해 여러 알바를 하셨던 삼촌은 주변 지인을 통해 알바를 소개받으셨는데 다름이 아닌 장례식 도우미였어요. 사실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 하긴 하는데 장례 지도사를 도와 가진 힘쓰는 일이나 심부름 정도만 하는 일이기에 관련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일일 알바 형식으로 구해 쓴다고 합니다. 20여 년 전이래요, 이거는. 장례식이라 무거운 분위기에 고인을 보내드리는 게 관련 지식도 자격증도 없는 삼촌한텐 부담스러웠지만 거절하기엔 너무나 큰 돈이었습니다. 당시에 건설 일일 노동을 새벽부터 밤까지 철야 추가 근무를 해야 버는 돈을 5-6시간만 일하면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번을 출근하면서 일도 익숙해지고 지도사님들이 일도 잘한다며 챙겨주시고 유가족분들도 감사하다며 급여 외에 팁도 주셔서 나름 만족스럽고 보람차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이 일을 주선해주신 지인에게 전화가 걸렸어요. 급하게 장례식을 진행해야 되는데 장소도 좀 멀고 시간도 늦은 시간이라 구인이 되지 않던 상황이라 급하게 연락을 돌리고 있다며 혹시 출근해줄 수 있겠냐는 연락이었죠. 시간도 늦은 밤인데다가 피곤했던 찰나라 고민 중이었지만 업체에서 급여를 2배로 쳐주겠다고 했답니다. 역시나 거절하기엔 너무 큰 돈이었어요. 그렇게 집에서 기다리다가 전화를 준 지인이 직접 차로 데리러 왔고 둘은 함께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장례식장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동네에 있는 곳이었고 차로는 약 1시간이 좀 넘게 걸리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밤에 장례식을 시작하나요? 유가족이 급하게 신청했다는데 이런 경우 나도 처음이야. 아무튼 나와줘서 고맙다. 실장님한테 말씀드려서 페이는 두둑하게 챙겨줄게. 그렇게 두 분은 밤길을 운전해서 목적지로 가는 도중 지인이 갑자기 볼 일이 급해 차를 갓길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경기도라지만 외곽 지역은 완전 시골이었고 가로등도 많지 않아 완전 어두운 밤이었죠. 담뱃불과 자동차 라이트로 겨우 서로가 서 있는 모습만 보일 정도였는데 저 멀리 아래쪽 저수지는 가로등도 없는데 달빛이 환하게 보이더랍니다.
그 저수지의 나루터 같은 곳에 한 사람이 우두커니 앉아 있었는데 먼 거리에 어두웠지만 단발머리를 한 여성이 앉아있는 실루엣이 삼촌에게 확실히 보였대요. 낚시꾼인가? 이렇게 어두운데 라이트도 안 켜고 여자 같은데 안 무서운가? 라고 삼촌이 혼잣말을 할 때 뭐해? 가자! 라고 지인이 불렀습니다. 네 형님, 근데 저 사람 무섭지도 않나 봐요. 여자 혼자서. 누구? 어디? 저쪽 저수지에. 두 사람이 다시 바라본 저수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헛걸 봤나 어두워 잘못 본 건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두 분은 다시 출발하려 할 때 지인이 말을 꺼냈습니다. 야 있잖아, 내가 오늘 오전에도 천안까지 가서 한 탕 뛰고 와서 이제 2탕째거든. 너무 피곤하네. 그래서 말인데 거의 다 왔거든? 한 20분 가면 될 것 같은데 운전 좀 바꿔줄 수 있겠냐? 라고 운전을 바꿔달라는 부탁이었어요. 예, 제가 할게요 형님. 조수석에서 좀 주무세요. 그렇게 삼촌이 운전을 맡아 남은 거리를 이동 중이었습니다. 자리를 바꾸자마자 조수석의 형님은 잠에 드셨고 곧이어 장례식장이 있는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논밭과 비닐하우스, 물류창고 등등 완전 시골 동네였어요. 구불구불하고 어두컴컴한 길을 헤매던 중 비닐하우스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같은 자리를 몇 번 도는 건지 계속 똑같은 비닐하우스 촌만 나오길래 답답했던 삼촌은 길을 묻기 위해 차를 세우고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지만 말씀 좀 여쭐게요. 땡땡 장례식장을 가려고 하는데요. 길에 서 있던 사람은 시골 마을 주민이라기엔 젊고 화려한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자세히 기억에 나지 않지만 흰 치마에 후드 집업이었던 것 같은데 얼굴은 잘 안 보였지만 20년 전 치고는 꽤나 트렌디했던 모양입니다. 그 사람은 우두커니 서서 고개를 들고 턱끝으로 방향을 가리켰는데 삼촌이 헤매던 갈림길 바로 앞에 있었죠. 코앞에서 목적지를 두고 뺑뺑 돌았던 겁니다. 감사 인사를 하고 출발하던 삼촌은 이 시간에 뭐 하는 여자이지? 하는 생각에 백미러로 뒤를 봤는데 이미 그분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2번이나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없으니 삼촌은 깜짝 놀라면서도 뭔가 오늘 느낌이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렇게 장례식장에 도착한 두 분은 절차대로 환복을 하고 상주와 인사를 나눈 뒤 고인께 절을 올리기 위해 빈소로 들어갔습니다. 장례식장도 작은 시골 마을에 있었기에 굉장히 작고 허름했고 이 일을 하며 여기저기 장례식장을 다녀본 두 분께서도 이렇게 작고 초라한 빈소는 처음 본다고 놀랬습니다. 그 흔한 조와 화한 하나 없이 장례는 치러지고 있었고 방명록에도 다녀간 사람이 없더랍니다. 그렇게 고인의 영정이 놓여있는 빈소로 들어간 삼촌은 영장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골 마을의 장례식이라서 연로한 어르신의 장례식인 줄 알았는데 단발머리에 아주 젊은 여성분이셨어요. 삼촌은 그제서야 혹시 오는 길에 봤던 사람이 길을 안내해주려 왔던 고인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했죠. 상주는 고인의 어머니셨고 금방이라도 쓰러지실 듯 기운이 없으셨습니다. 그렇게 절을 올린 뒤에 지도사님을 도와 잡일을 하고 장례식장 밖에서 대기하던 두 분은 뜻밖의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상주분께서 오늘 와주신 두 분 너무 감사하다며 우시면서 손을 꼭 잡고 비록 일하시러 온 거겠지만 고인이 가시는 길에 와서 인사한 사람도 삼촌과 형님 두 분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상주께서 언젠가 진짜 장례식을 하게 된다면 꼭 연락드려 뵙고 싶으니 연락처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진짜 장례식이라는 건 어떤 건지 몰라도 상주분이 원하신다니 예의상 알겠다 대답했고 꼭 연락달라고 말씀드린 뒤 두 분은 퇴근해서 다시 서울로 출발했습니다. 삼촌은 다시 운전대를 잡으셨고 혹시나 싶어 마을을 벗어날 때 백미러를 보니 아까 길을 알려준 여성분이 저 멀리 뒤에서 다소곳하게 앉아 삼촌 일행의 차량을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삼촌에겐 그날의 몇 시간이 무엇인가에 홀린 듯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흘러서 그 기억이 머릿속에 지워지고 장례식 도우미 일도 그만둔 뒤 여행도 다녀오고 학교에도 복학하게 된 삼촌은 정신없던 나날을 보내던 중에 어떤 뉴스를 보고서는 두 눈을 믿을 수 없이 경악했습니다. 와주어서 고맙다고 언젠가 장례식장에 꼭 와달라던 고인의 어머니, 즉 상주의 얼굴을 삼촌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어머니께서 뉴스에 나오신 건데요.
일부 모자이크 처리가 되었지만 단눈에 알아볼 수 있었던 뉴스 화면 속 어머니께서는 하늘이 찢어져라 울부짖고 계셨습니다. 바로 유영철의 사형 선고가 내려진 날 법원 앞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삼촌은 그날 있었던 일과 그날의 뉴스를 20년이 지난 지금도 결코 잊지 못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회가 된다면은 카페나 또 사연 모집할 때 이야기를 보낼게요. 감사합니다. 이런 사연입니다. 그러니까 고인이 아마 이 범죄자의 피해자였겠죠? 진짜 장례식이라 함은 이 범죄자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지거나 뭐 이 일의 전말이 다 밝혀진 그 후에를 말하셨던 게 아닐까요? 그거 아닐까요? 수습이 잘 안 됐을 때인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장례식을 혼자 하고 계셨을 때는. 그렇습니다. 되게 무섭죠, 이 사연? 다음 사연은 말랑꼬알라님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슈말코님. 공포라디오를 즐겨 듣는 코딱지입니다. 친구들이랑 무서운 이야기 할 때마다 해주는 제가 중학생 때 겪었던 이야기 2가지를 풀어볼게요. 첫 번째, 저는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중국에 살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은 엄마가 항상 저한테 거실 커튼을 치고 와서 밥 먹으라고 했었는데요. 그날도 똑같이 밥을 먹기 위해 거실 커튼을 닫으러 갔습니다. 저희 집 거실 창문은 대로변을 끼고 산을 하나 마주보고 있었는데요. 커튼을 닫을 때마다 매번 웬 사람이 저희 집 쪽으로 손을 흔들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시력이 좋지 못해서 그냥 깃발이 흔들리나 보다 하고 커튼을 치고 밥 먹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 산이 낮에 보면은 컨테이너 박스도 있고 깃발이나 빨랫감 같은 게 널려 있었던 것을 많이 봤었어서 당연히 제가 잘 못 봤겠거니 사람이 아니라 깃발이거나 바람에 흩날리는 빨래겠지 했습니다. 그렇게 커튼을 닫을 때마다 흔들리는 무언가를 본 게 일상이 되었을 때쯤 안경을 쓰고 커튼을 닫으러 갔었는데 그게 정말 사람이라는 걸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그것도 단발머리 여자애라는 걸요. 저도 그렇고 학교 다닐 때 단발인 여학생들이 많았고 컨테이너 박스가 있으니 사람이 거주하나 보다 하고 저 산턱에 사니까 심심한가 보네 하고 종종 제 기분이 좋을 때 커튼을 치다가 한 번씩 손인사도 해주고 그렇게 몇 번 서로 보이지 않을 손인사를 했었고 엄마랑 같이 밥을 먹다가 지나가는 이야기로 우리 집 앞에 있는 산에서 우리 저녁 먹을 시간쯤 여자애가 손인사한다? 하니까 엄마가 당황해하면서 거기는 공동묘지라고 하더라고요. 24시간 오픈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서 해가 지기 전에 문을 닫기 때문에 그 시간에 사람이 있을 리가 없다고 하셨죠. 그럼 저는 누구랑 인사를 했던 걸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이번 일은 엄마한테 손인사 이야기를 한 이후의 일입니다. 부모님이 어딘가를 같이 가자고 하셨는데 제가 가기 싫다고 했었던 건지 저를 두고 외출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손인사 이후로 혼자 집에 있는 걸 극도로 무서워했는데 그때는 왜 저 혼자 집에 남아있던 건지 의문입니다. 1박을 하고 오시는 건 아니셨고 잠깐 외출이라서 지금이 놀 기회다. 그 당시에 많이 봤던 인소를 보려고 전자사전을 열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모르겠죠? 전자사전으로 인소를 봤더는 지금은 전자사전도 없겠다. 당시 제 방은 방문을 열면은 바로 침대가 있고 침대 옆 벽면으로 책상이 있는 구조로 책상에 앉아있으면은 방 문이 등 뒤 우측에 있었습니다. 제가 전자사전의 화면을 방문이 보이게 열었는데 켜지지 않은 전자사전 화면으로 무슨 여자가 비추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등 뒤를 돌아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집에는 저 혼자 있고 사람이 있을 리가 없고 뒤로 돌아봤을 땐 아무도 없어서 무섭고 뭐가 있어도 너무 무서운 겁니다. 잘못 봤나 하고 화면을 다시 보았는데 역시나 누군가가 그것도 단발머리의 누군가가 문 앞에 서서 얼굴만 살짝 내민 채로 방을 보고 있었어요. 아, 뭔가 잘못되었다 싶어 그대로 전자사전은 덮고 뒷걸음질로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다가 잠에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오시고 나서 당연히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 이번 일 또한 그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안방에는 욕조가 있는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신기하죠? 한국은 주로 욕조는 거실, 안방에는 샤워부스인데 그 집은 이상하게 안방에 욕조가 있었고 거실 화장실에 샤워부스가 있었습니다.
안방 화장실에 욕조가 있는 것도 신기한데 화장실 구조 자체가 더 신기합니다. 욕조랑 세면대가 마주보고 있었고 세면대 아래에는 하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부장 아래에 거울이 있었습니다. 마치 신발 가게에서 신발 보라고 있는 거울처럼. 집에 이사를 갔을 때 당시에는 거울이 왜 여기 있는 걸까 했는데 살다 보니 적응이 된 건지 그러려니가 된 건지 익숙해지더라고요. 저는 주로 거실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은 머리만 감기 위해 안방 화장실을 이용했습니다. 머리만 감기 위해서는 몸은 밖에 머리는 욕조를 향해 숙이는 자세가 되잖아요. 머리를 숙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하부장 아래에 거울이 보이게 되는데 눈을 감고 머리를 감다가 잠시 눈을 떴더니 거울에 다리가 4개 있는 겁니다. 화장실에 저는 혼자였고 아빠는 운동 나갔고 엄마는 부엌에 있었는데 말이죠. 거울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엄마만 열심히 불렀더니 엄마가 놀래서 오시더라고요. 사람이 하나 더 있었더라면은 엄마가 화장실에 오셔서 놀랐겠지만 왜 부르냐고 혼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4번째 이야기. 제가 중학교 때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년 후에 외삼촌이 백혈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은 외삼촌이 돌아가셨을 때 이야기입니다. 외삼촌이 돌아가시고 입간식을 할 때 외삼촌 영정사진 옆에 할아버지의 영정사진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것도 친인척의 장례식은 처음인지라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초등학생일 때라 장례식장에 부모님이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처음 갔대요. 외삼촌은 아들이니까 할아버지 사진도 같이 있나 보다 하고 말았습니다. 입관을 진행하고 나서는 일정 시간은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데 다들 할아버지 사진의 이야기는 일체하지 않고 있는 게 의아해서 아무도 할아버지 사진 못 봤어? 라고 가족들한테 물어보니까 모두 무슨 소리냐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아무도 못 봤구나 하고 저는 제가 본 것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외삼촌 영정사진 옆에 할아버지 사진도 같이 있다고. 그 외 있잖아. 할할머니 할아버지 안방에 걸려있는 할아버지 한복 입고 계신 사진 이라고 설명을 했더니 저를 제외하고 눈물바다가 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단순히 아들이니까 할아버지 사진도 같이 왔나 보다 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할아버지 사진은 전혀 없었는데 제가 본 할아버지의 사진은 누가 들고 있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모르겠다. 할아버지 형제 자매가 많아가지고 몰랐대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할아버지의 동생이거나 친척이시겠지 했는데 할아버지 사진은 정확하게 맞다고 했더니 할아버지가 아들 마중 나오셨나봐 하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간 이야기였는데 지금까지도 친척들을 만나면은 그때 제가 본 할아버지 사진은 뭐였을까 하고 회자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사주 같은 걸 보러 가면은 아유 딸내미 기가 약해 어디 음산한데 못 가게 해요 귀신들이 좋아할 그릇이야 라고 말했다고 해요. 이런 내용을 엄마가 듣자마자 바로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제가 피곤하거나 아프거나 하면은 가위에 자주 눌리고 혼자 헛것을 보고 놀래거나 하던 게 자주 있어서 제가 자취를 시작할 때 부적 한 장이랑 오색실 같은 거 주시면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리 무서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가 겪었던 자잘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이거 신기한 것 같아요. 발 쪽에 거울 있는 거. 신발 가게처럼. ABC 거기처럼. 게다가 화장실에 있는 게 신기하네. 왜 있었을까? 거기에? 전에 살던 사람이 이렇게 귀신 나오는 거 알고 있는 거야. 특히 머리 감을 때. 그래서 그거 대비책으로 해놓은 거 아니야? 귀신이 왔나 안 왔나 확인하려고? 뭘까? 그거 대비하려고 한 거 아니야? 그러게 아니면 발 씻는 거? 아니면은 애완동물 때문에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애완동물은 이제 땅에서 뭐 이렇게 해주니까? 그거일라나? 그리고 또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슈퍼 딱딱 코딱지님. 닉네임이 다들 왜 이럽니까? 자, 읽을게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방학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 때는 방학이 길어서 맞벌이 하시던 부모님께서는 종종 친척집에 맡겨두곤 했는데요. 큰이모 댁에 있었을 당시 큰이모 친구들이 놀러 오셔서 이야기 나누는 거를 귓동량으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최근 이사온 철순의 엄마의 시점으로 시작합니다.
철수네는 엄마, 아빠, 철수 세 가족이며 철수는 유치원생입니다. 아파트 6층으로 이사하게 된 철수네는 이웃집에 떡을 돌리고 이삿짐 정리에 한창 바빴습니다. 집 구조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안방과 작은 방, 주방, 거실, 베란다가 있고 베란다에서 내다보면 1층에 작은 놀이터가 있습니다. 이삿짐 센터를 이용해서 이사를 왔지만 살림살이 정돈을 따로 할 시간이 필요한 철수 엄마는 낮에 철수를 맡길 유치원부터 알아봤습니다. 가깝고 걸어서 등원이 가능한 곳으로요. 그렇게 낮에는 아이를 맡기고 집에 와서 이삿짐 정리를 하고 하원 시간에 데리러 가기를 일주일 정도 했고 유치원에서 하원하면은 곧장 집으로 와서 정리를 하곤 했습니다. 철수는 거실에 혼자 놀라고 두고 정리를 하고 저녁 준비를 하는 와중에 철수에게 철수야, 아빠 오실 시간 됐으니까 장난감 정리하고 밥 먹을 준비하자 하고 말했지만 이상하게 조용한 겁니다. 철수를 물어도 대답이 없어서 아이가 어디 갔나 찾아보니까 베란다 창문에 머리를 붙이고는 밖을 내다보고 있더라고요. 한동안 아이에게 신경도 못 쓰고 집에도 곧장 들어왔으니 놀이터에 놀고 싶어서 그러는구나 싶어 철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다음에는 밖에서 놀 수 있게 해줄게 라고. 철수는 작은 목소리로 밖에 나가도 돼? 라 물었고 다음에 같이 나가자 말하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또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다들 새로운 보금자리에 적응할 때쯤 아빠가 퇴근할 때면은 철수는 어김없이 베란다 창문에 머리를 딱 붙이고는 밖을 내다봤습니다. 이상하게 그러고 있으면은 가서 떼어 넣어야 할 정도로 대답도 안 하고 창밖만 보곤 했습니다. 바뀐 환경이 철수에게 컸던 건지 고민이 되어 철수를 재우고 오는 철수 아빠에게 이야기하려던 참에 철수 아빠가 먼저 운을 뗐습니다. 철수 엄마, 아까 철수가 목욕하면서 밖에 나가도 되냐고 물어보던데. 응? 오늘 하원하면서 놀이터에서 놀다가 들어왔는데 아빠랑 놀이터 가고 싶다고? 내일은 철수랑 같이 가야겠네. 놀이터가 생겨서 많이 좋은가 봐. 요즘도 베란다에 나가서 구경해. 요즘은 집에 오면 밖에만 쳐다봐. 간단히 철수 아빠랑 대화를 하며 다음에 다 같이 놀이터에서 놀자고 이야기하고 잠자러 누웠는데 문득 무엇인가 떠올라 벌떡 일어나지더라고요. 뭐야 깜짝이야 왜 그래? 아니 그 철수가 베란다에서 창밖을 보는데 시선이 아래가 아니라 정면을 봤던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야? 종종 철수가 밖에 나가서 놀아도 되냐고 물어볼 때가 있었는데 시선이 놀이터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신경 쓰지 못했던 거지만 문득 그랬던 것 같은 기억. 철수 아빠는 착각한 거라면서 푹 자라고 하셨고 저도 그냥 착각이겠거니 하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여전히 철수는 베란다로 나가 노는 일이 많아졌고 어느 날 저녁에 사건이 생겼습니다. 저녁 준비가 한창이던 날에 집안에 미묘한 바람이 부는 겁니다. 고개를 들어서 어디서 부는 건지 둘러보았는데 베란다 창문이 열려있는 걸 보았고 베란다 창문 틀에 손을 내밀고 있는 철수를 보았습니다. 철수야! 소리를 지르며 달려간 저는 철수를 황급히 잡았고 다행히도 철수는 창문 틀에 끼어서 철수는 떨어지지 않았지만 얼굴을 어찌나 미루는지 얼굴에 자국이 생겨 있었습니다. 철수 너 위험하게 뭐하는 거야? 밖에 나가서 놀아도 된다 했잖아! 라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어리둥절해진 저는 밖에 논다는 게 놀이터가 아니냐라고 묻자 철수는 놀이터가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창 밖을 말하는 겁니다. 유치원생이라도 6층은 높은 층인데 큰일이 난다고 주의를 주고 저 또한 어르고 달랬습니다. 철수 아빠가 오시고 철수를 재우고 그날 사건을 이야기하니 철수 아빠가 또 그러더라고요. 철수가 그 큰 베란다 창문을 혼자 열었다고? 그건 못 봤는데? 환기시키고 닫는 걸 깜빡한 거 아니야? 유치원생이 그 손잡이를 잡고 어떻게 열어? 하고 생각해보니 이상하더라고요. 애가 그럴 수가 있나? 내가 청소하면서 열어두고 깜빡한 걸까? 의문만 남기고 철수에게 더 신경을 쓰기로 하며 그날은 또 그렇게 마치고 며칠이 지나 잊혀질 때쯤 저녁 준비를 하는데 집에 전화가 와 받으니 철수 아빠였습니다. 오늘 회사 일이 밀려 늦을 것 같으니 둘이 먼저 먹으라는 거였죠. 알겠다며 수화기를 내려놓으니 또다시 어디선가 느껴지는 미묘한 바람. 냅다 베란다로 갔고 역시나 철수는 양손을 창틀 밖으로 쭉 내밀고 있었습니다. 철수를 끌어당겨 창문을 닫고 소리쳤습니다. 뭐하는 거야? 밖에서 놀 거야. 창밖으로 그러는 건 위험하다 했잖아.
누나가 잠깐은 괜찮다 했어. 누나? 까만 누나가 잠깐 노는 건 괜찮다고 놀자고 그랬어. 이상했습니다. 철수는 외동이고 까만 누나라니. 진정하고 철수와 대화를 해봤습니다. 철수야, 누나라니. 밖에 누나가 같이 놀자고 불렀어. 누나가 밖에? 창밖에? 응, 지금도 나오라고 손은 들고 있어. 기분 나쁜 느낌에 철수를 안방에 넣어두고 베란다 창문으로 가 위층을 올려다봤습니다. 혹시나 이불이나 봉다리를 보고 그러는가 하고요. 근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랫집과 옆집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역시나 특별한 게 없었고 주위를 다시 둘러보다가 옆집과 우리 집 창문과 창문 사이 벽에 종이 같은 게 펄럭이는 걸 봤습니다. 어떻게 6층 아파트 외벽에 종이가 있는 건지 그런 건지 알 수 없었지만 확인하고자 손에 뻗었지만 닿지 않았고 집 안에 있는 빗자루, 방망이 전부 쏟았지만 닿을 듯 말 듯 했습니다. 포기할까 싶었지만 놔두면 안 될 것 같아 철수를 데리고 옆집을 방문했습니다. 인사를 간략히 한 후 본론으로 들어가 외벽의 종이에 대해 물어보니 옆집은 모른다 했고 상황을 설명하고 집에 들어가 그 종이를 떼어내고 싶다 말하니 들어오라 하셨고 같이 외벽에 있는 종이를 봤습니다. 옆집 아주버니가 놀래는 눈치였고 아저씨는 저게 뭐냐고 되물었습니다. 상황이 일이 되니까 아저씨가 적극 도와 간신히 종이를 쳐냈고 종이는 펄럭이며 떨어졌고 그 종이를 유심히 바라보는 저는 종이에 검은색 긴 머리 여자의 초상화 같은 걸 봤습니다. 순간 저거는 태워버려야 된다 생각이 들었고 종이가 놀이터 미끄럼틀로 떨어지는 걸 봐서 놀이터에는 아무도 없어 옆집에 철수를 부탁하고 엘리베이터를 향했어요. 엘리베이터를 눌렀지만 너무 느렸고 다급한 마음에 계단을 달려 1층까지 내려갔습니다. 황급히 놀이터 미끄럼틀로 갔고 종이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종이는커녕 주변에 종이는 없었고 다급한 마음에 이리저리 뛰어다녔고 멀리서 그 모습이 수상했는지 경비 아씨가 다가와 저에게 무엇을 하는 건지 물어보셨습니다. 아저씨에게 이런저런 사정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제 마음이 다급해 아이가 그림을 찾는 걸 도와달라 하셨고 늦은 시간 화단까지 둘러봤지만 끝끝내 종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늦게까지 찾아 돌아가니 철수는 잠에 들어 있었고 오늘은 아이에게 더 묻지 말고 내일 다시 이야기를 해보자 했습니다. 그리고 철수 아빠에게도 우선 말하진 않았어요. 다음 날이 되어 철수와 둘이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철수는 까만 누나에 대한 것과 베란다에서 밖으로 왜 나가려 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난다 말했습니다. 그 이상한 종이에 대해서 더는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 더는 베란다에 머리를 박고 내다보는 행동 또한 하지 않았어요. 그 종이를 태우지 못한 것이 찜찜했지만 아이도 기억하지 못하고 베란다에 나가려는 행동을 하지 않았기에 이상한 사건은 끝이 났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귓동량으로 들은 철순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어린 제가 듣기에 무서웠고 그 놀이터 근처도 안 가야겠다 생각하니 기억에 남던 이야기를 적어봤습니다. 처음 써보는 글이라 어떠한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슈말코 이뻐요? 마무리는 슈말코 이쁘다고 끝났습니다.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이거 왜 읽었냐고요? 아 이거 읽으니까 내가 읽지. 내가 그 이상한 거 지어낸 건 아닙니다. 요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날라와가지고 그러니까 걸렸나? 다음 사연 익명의 글이네요. 알코님 안녕하세요. 항상 뱅송이랑 유튜브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카페에 한번 썼긴 했는데 일단 한번 보내봅니다. 그리고 편의를 위해 반말이랑 음슴체로 쓴대요. 이제부터 이야기할 내용은 2007년, 2008년? 오래돼서 정확하진 않은데 본인이 아마 8살인가 9살쯤 그때 겪었던 일이야. 지금은 모종의 이유로 친가랑 아예 연을 끊어서 아무도 안 보고 연락도 아예 없이 살지만 당시에는 1년에 서너 번씩은 친가 친척들 다 같이 할아버지 댁에 모이곤 했었음. 그리고 사건이 있었던 날은 내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추석이나 설처럼 명절은 아니었고 무슨 이유가 있어서 모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너무 어렸을 때라 기억은 잘 안 남. 엄마한테 여쭤보니까 둘째 작은 아빠가 무슨 시에서 표창장 같은 걸 받아서 축하차 모였다고 들었어. 다들 2박 3일 정도 할아버지 댁에 지내고 올라가기로 했었는데 첫째 날 바로 사건이 터졌음. 그날은 우리 가족이 다른 친척들 분보다 좀 일찍 도착한 관계로 잼민이었던 본인은 도착하자마자 할아버지 할머니께 인사를 올리고 강아지랑 놀러 뛰어다녔어.
그렇게 놀다 보니 다른 친척분 다 모이셨더라고. 아마 내 기억에 그때 모인 게 마지막으로 다 같이 모인 거고. 아, 그리고요, 제가 이거 읽다가 느낀 건데, 이분이 좀 다른, 뭐라지? 부가 설명을 되게 많이 붙이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좀 컷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서로 오랜만에 보는 자리였거든. 그래서 다 같이 고기를 구우면서 바베큐 같은 석쇠통에 구워 먹으면서 다 같이 놀고 있었어. 그렇게 한 9시쯤이었나? 나 포함 어린애들은 식사를 이미 마치고 과일까지 다 먹고 안방에 누워있는 상태였고, 어른들은 아직 고기 안주에 한 장 걸치시느라 한창 드시는 중이었는데 중간에 고기가 다 떨어진 거야. 그래서 누군가가 고기를 사러 가야 되긴 하는데 문제는 거기가 그 당시에 완전 시골이라 읍내로 나가야지 정류점이 있었는데 읍내까지 차로 운전해서 가면 20분이 넘는다는 거였어.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하면은 도대체 어떻게 대먹은 도로 계획인지 모르겠는데 걸어서 가면은 가로질러 가는 길이 있어서 20분에서 25분 정도 걸어가면 읍내에 도착해. 아마 내 기억상 마을 지리랑 대충 짜맞춰보면은 논밭 이런 것 때문에 도로를 직통으로 못 내고 빙 돌아가게 만들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 여튼 읍내까지 운전해서 가실 수 있는 어른들은 다들 술 한 잔씩 걸친 상태라 큰아빠가 나랑 사촌형을 부르시더니 카드를 주시면서 아야 저기 읍내 가갖고 사태살 얼마어치 삼겹살 얼마어치 등등 고기 사갖고 와라 라 하셨음. 나야 뭐 마침 할 것도 없고 가져왔던 닌텐도 배터리도 다 된 터라 좋다고 사촌형이랑 출발했어. 여기서 밤 시간에 애 둘만 신부름 보내는 게 좀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는 마을 사람들이 서로 다 알 정도로 가까웠던 것도 있고 우리 친가 동네가 몇몇 집 제외하면은 마을 사람들끼리 거의 성시도 같은 집성촌 아닌 집성촌 같은 곳이라 밤늦게 애들이 돌아다녀도 별일 없었거든. 그래서 나랑 형은 씩씩하게 손잡고 마을 어귀로 나가서 언덕배기 길로 들어섰어. 일단 언덕배기 길이라고 표현하긴 했는데 이 길은 뭐라고 할까? 일반적인 언덕이라고 하기엔 살짝 크고 산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은 그런 길인데 나름 몇 미터마다 가로등도 서 있었어. 갈 때는 별일 없이 둘이 신나게 떠들면서 언덕배기 길 통과해서 읍내로 들어섰어. 정류점이 읍내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오른편 돌아 2, 3분 정도면 있었거든. 아마 내가 기억하기로 정류점 사장님이 장씨 아저씨였는데 할아버지랑 아는 분이라 가끔씩 할아버지 따라 읍내 가면 인사도 드리고 했어. 여튼 아저씨한테 카드를 드리면서 어른들이 종이에 써준 대로 목록대로 고기 사야 될 거 말씀드렸더니 아저씨가 잠깐 기다려 아저씨가 제일 맛있는 고기로 썰어줄게 하시더니 뒤쪽 냉장 창고로 들어가셔서 거의 사람 몸통만한 통짜 고기 덩이를 들고 오시더니 그거를 즉석에서 기계로 툭툭 썰어주시더라고. 엄청 품질도 좋아 보이고 그렇게 잠깐 기다리니까 아저씨가 고기를 다 써시고 포장해 주시려고 앞쪽으로 와 뭔가 주섬주섬 생기시는데 아저씨가 아이고 얘들아 어떡하지? 아저씨가 정신이 없어서 비닐봉지가 다 떨어졌네. 요거 요 상자에 담아줄 테니까 너네 이거 절대 그냥 들고 가지 말고 꼭 여기 앞 마트에 가서 까만 비닐봉지 얻어가야 된다 하시고는 스티로폼 상자에 신문지를 깔아서 고기를 넣고 랩으로 위를 감싸 포장해 주시더라고. 나랑 사촌형은 네 하고 나왔는데 어린애들이 말을 듣겠냐고. 심지어 마트는 읍내 중심 쪽에 있어서 읍내 쪽으로 한 10분 더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라 나랑 형은 그냥 귀찮아서 그대로 고기를 품고 출발했어. 그대로 언덕배기 길을 들어설 때쯤 서로 장난치고 상자를 번갈아 들면서 언덕배기 길에 도착했을 쯤에 형이 들 차례가 돼서 그럼 여기서 몇 번째 가로등 나올 때까지 형이 들어. 그 다음에 내가 몇 번째 가로등까지 들게. 이런 식으로 번갈아가며 들기로 했어. 그래서 형이 고기를 받아들고 걷기 시작했는데 어렸을 때 내가 말이 무지하게 많았거든. 그래서 혼자 신나가지고 막 이러저러 주절주절 하면서 걸어가는데 한 2분 정도 지났을까? 나 혼자 떠들면서 걸어가는데 뭔가 허전해서 옆을 보니 사촌 형이 몇 발자국 뒤에 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형 뭐해? 했더니 형이 아무 말도 없이 잠깐 서 있길래 왜 그래? 하고 물어보니까 너 아무것도 못 들었어? 라고 하는 거야. 평소에 이런 식으로 형이 나한테 장난을 많이 치곤 했어가지고 장난치지 마 빨리 와 어른들 기다리셔 라고 하고 내가 먼저 걸어가니까 형도 따라 걸어오더라고.
근데 이때부터 형이 잘 걷다가 갑자기 계속 혼자 움찔움찔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왜 저러지? 하고 계속 혼자 떠들면서 걸었는데 처음에 고기 상자 바꿔들기로 약속한 장소가 한참 넘어도 형이 내가 들라는 말 없길래 혼자 신나 속으로 은근히 내적 댄스 추고 있었어. 그러다가 형이 멈춰서더니 야 이제 네가 들어 하길래 에이 김샜네 하고 받아들었지. 고기 상자 받아들고도 혼자 떠들면서 걸어가는데 그때 갑자기 라는 소리가 내 귓바퀴에 스치지 않은 거야. 그래서 나도 아까 사촌형이 그랬던 것처럼 순간 움찔해가지고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서 뭐지? 하고 있었는데 사촌형이 나를 보더니 야 너도 들었지? 하는 거야.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마 들은 것 같은데 잘못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라 했더니 사촌형의 얼굴이 굳어지면서 그러면 아마 잘못 들은 거야. 빨리 가자. 하더니 엄청 빨리 걷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나도 상자를 들고 최대한 빨리 걸어가는데 몇 걸음씩 걸을 때마다 이게 귓바퀴에 스치듯이 들리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잘못 들었나 착각할 만큼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은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소리였는데 지금은 온 감각이 청강에 집중이 된 상태라 처음이랑 비교도 안 되게 점점 잘 들리는 거야. 이때쯤 사촌형은 나보다 열 몇 걸음 앞서 있었고 난 진짜 뒤지게 무서운데 상자가 무거워서 빨리 걷질 못하니까 거의 울기 직전이었는데 순간 왜 그랬는지 지금도 모르겠어. 진짜 갑자기 머릿속에 스티로폼 상자 위에 덮일 랩을 뜯으면은 공기가 빠져서 더 가벼워지지 않을까? 라는 어이없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고 랩을 뜯었어. 그리고 나 상자를 다시 들렸는데 귓가에 또렷하게 이런 입맛 다시는 소리가 들렸어. 진짜 거의 울면서 상자를 집어들고 사촌형 가는 대로 뛰는데 이게 웬걸 상자가 가벼워진 느낌이 드는 거야. 그대로 고기 상자를 들고 사촌형 따라 조금 더 뛰다시피 걷는데 귓가에서 더 이상 이상한 소리가 안 나. 그래서 잠깐 상자 내려놓고 큰 소리로 앞서가던 사촌형을 불렀더니 형이 잠깐 멈춰서 돌아보길래 형! 이제 이상한 소리 안 나! 나 너무 힘들어 천천히 좀 가! 하고 부르니까 형도 지쳤는지 잠깐 그 자리에 쭈그려 앉아 기다리더라고. 그래서 다시 상자를 집어들고 일어나려는 순간에 하는 뭔가 축축한 혀로 핥는 듯한 진짜 기분 더럽고 세상 코딱지 같은 소리가 나는 거임. 나도 모르게 얼어붙었는데 진짜 누가 내 옷 안에 얼음을 부었나 할 정도로 아랫배가 차가워지면서 뒷목이 뻣뻣해지더라. 근데 이때 내가 크게 움찔하는 걸 사촌형이 봤나봐. 갑자기 나한테 막 뛰어오더니 내 등짝을 퍽 치고 고기 상자를 탁 집어서는 야 뛰어! 하고는 막 뛰는 거야. 너무 무서워 제대로 울지도 못하고 하면서 사촌형 따라 뛰어가다 보니 마을 어귀가 나오고 할아버지 집이 보이더라. 그래서 그때부터는 막 소리 지르면서 둘이 뛰어갔는데 어른들이 너무 놀라신 거야. 그도 그럴 게 밤중에 애들만 신부는 보냈는데 얘네가 막 울고불고 소리 지르면서 오니까 나쁜 사람이라도 만났나 싶어서 다들 뛰어오신 거지. 그래서 둘 다 도착해서 주저앉아서 막 엉엉 울고 횡설수설 하고 있다가 그나마 나보다 좀 먼저 정신을 차린 형이 있던 일을 대충 얘기했는데 뛰어오느라 둘이 뭐 서로 무슨 소리 들었는지 이야기할 시간도 없었는데 형이 울먹울먹하면서 내가 들었던 그 바람 빠지고 쉰 듯한 그 목소리를 막 흉내내는 거야. 나는 또 그게 무서워서 경기하듯이 더 울었고 여튼 어른들께서 나랑 형을 달래주시다가 둘 다 어느 정도 진정이 된 것 같아서 작은 어머니가 고기 들어있는 스티로폼 상자를 집어 드셨는데 아이 이 뭐야 너네 어디 다른 정류점 다녀왔니? 라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장씨 아저씨를 다녀왔는데요 라 하니까 작은 엄마가 에이 장씨 아저씨 마감 직전이셨나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고기를 주셨대 하면서 뭔가 이상했어. 분명 아까 아저씨가 창고에서 새로 꺼내와서 제일 맛있어 보이는 고기를 새로 썰어주셨던 기억이 있었으니까. 근데 내가 응? 그거 아저씨 새로 썰어주셨는데 하면서 그 안을 보니까 혹시 슈벨놈들 냉장고에 고기 오랫동안 보관해 본 적 있어? 없으면 한번 검색해봐. 진짜 구워 먹기 좀 그런 칙칙한 갈색으로 변해. 그 상자에 담겨있는 고기들이 다 칙칙한 갈색으로 변해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거 왜 이러지? 아까 안 그랬는데? 이러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대문으로 들어오시더니 어이구 아까 누가 그렇게 밤늦게 소리를 질러 땡땡이 너야 하시길래 나랑 사촌형이 있었던 일을 횡설수설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작은 어머니께서 아유 근데 장씨 아저씨는 저도 이런 걸 주셔가지고 이거 양념해서나 먹어야지 구워 먹으면 맛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서 고기 상자를 할아버지께 보여주셨어. 근데 할아버지가 스티로폼 상자를 보시더니 대뜸 인상을 팍 쓰시면서 야야야 너네 이거 이대로 가져온 거냐? 장씨 아저씨가 이대로 고기 주고 들고 가랬어? 땡땡 엄마야 이거 랩 네가 뜯은 거냐? 라고 막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모기만한 소리로 아니요 랩은 제가 언덕배기 길에서 상자 가벼워지라고 뜯었어요 라 말하니까 할아버지가 그 말을 들으셨는지 못 들으셨는지 막 화를 내시면서 갑자기 안방으로 들어가 오토바이 키를 꺼내오시고 내 장씨 요놈 새끼를 그냥 야 나 읍내 다녀올란다 하시면서 대문을 팍 비치시고 나가는 거야. 우리 아빠, 큰아빠, 작은아빠 다 당황하셔가지고 아버지 밤에 왜 그러세요 하면서 말리느라 정신이 없었어. 당황해서 얼어있던 나랑 사촌형을 우리 엄마랑 작은엄마가 얼른 방에 들어가서 자라고 챙겨주시고 우린 들어가 잤어. 그리고 다음날에 일어났는데 할아버지가 마당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계시길래 나도 쭈뼛쭈뼛 가서 대청마루에 앉아가서 하품하고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일어났냐? 어제 있었던 일 좀 자세히 얘기해봐라 하시길래 최대한 기억 더듬어서 말씀드렸더니 할아버지가 아이고 그러게 왜 어른 말을 안 들어 이놈아 하고 한 소리 하시더라.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담배만 물고 계시다가 대청마루에 털썩 앉으시더니 나한테 이리 와봐라 하시길래 가까이 갔더니 담뱃값을 주시는데 담배가 3개비인가 들어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거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라고 말씀드리니까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헛소리 말고 이거 갖고 있다가 이때 땡땡이 사촌형 일어나면은 같이 어제 거 그 언덕백 길 가서 길모퉁이 이거 두고 와 라 하셨어.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네 하고 주머니에 쑤셔 넣은 다음 강아지랑 놀다 보니 사촌형이 일어나서 울더라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시키신 대로 형 붙들고 어제 거기 조심조심 가서 중간까지도 못 가고 초입 즈음 길모퉁이에 담뱃값을 툭 던지고 왔어. 그리고 이거는 내가 좀 크고 나서 할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옛날에 거기 근처에 모종의 이유로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이 길에서 많이 죽었대. 이런 거를 좋아하는 슈벨름들이라면 알 텐데 사람이 연고 없는 곳이나 길가에 생을 마감하게 되면은 객기가 된다고 하더라. 그리고 이 객기는 유가족들이 집에서 제사밥을 암만 차려봐야 집을 못 찾아가서 제사밥도 못 얻어 먹으니 항상 배가 고픈 채로 상갓집이나 기웃거리며 어디 먹을 거 없나 하고 다닌대. 그래서 다른 동네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골에서는 밤에 생고기같이 시뻘건 피가 묻은 거나 날거 들고 다닐 때는 안 보이게 까만 봉지 같은 걸로 무조건 싸서 다녀야지 그냥 들고 다니면은 굶주린 객기들이 따라붙어서 핥아먹고 간다는 말이 있다고 했어. 그러면 아까 그 소리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었는지 감도 오겠지? 라고 마무리 됐는데요. 내 생각에 이거야. 이거인 것 같아요. 비닐이 막혀가지고 애기가 뜯으니까 하고 먹었던 겁니다. 내가 더빙 잘 했을까? 이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더빙을 했을라나 모르겠네. 그리고 집이 추워지네요 또. 이거 또 이불을 덮어야 되나? 귀신 이야기 하니까 귀신이 오나 보다. 덮어도 돼. 할아버지 목소리 더빙 그거 닮았어요. 파묘 할아버지. 형님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요. 파묘 할아버지 웃겼는데. 들어오셔요. 아버지였나? 아버지 들어오세요. 맞아, 그거 좀 무서운 장면이 솔직히 나 집중 안 됐어. 어떻게 해외까지 귀신이 가냐고. 자, 다음은 슈퍼 비기타마마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슈말코님 공포 시리즈를 즐겨 듣는 21살 대학생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무서운 걸 좋아하시고 서로 컨텐츠를 자주 공유하다 보니 부모님이 겪으신 일을 제보해보는 건 어떻겠냐는 이야기가 나와 보내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항상 이야기해주시던 경험담이에요. 제게 기억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가족과 아버지의 지인 부부는 호수를 끼고 있는 유명 휴양지로 여름 휴가를 떠났습니다. 현재에도 우리나라 휴양지로 나름 이름이 알려져 있는 장소이니까 혹여 피해 갈까봐 지명은 알리지 않겠습니다. 2박 3일 여행이었고 문제의 사건은 둘째 날 밤에 일어났어요. 저와 저희 형을 숙소에 재우고 부모님과 아버지의 지인 부부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지인 부부가 말다툼을 하게 되어 둘이서 잘 풀라 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따로 술을 마시러 밖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때 시각이 11시, 12시쯤이었는데 아시다시피 보통의 피서지는 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즐기기 때문에 새벽 늦게까지 화나고 시끌벅적합니다. 그러나 두 분이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그곳은 무언의 약속이라도 있는 듯 모든 가게가 문을 닫고 어두컴컴하며 조용했다고 합니다. 열려있는 가게가 한 군데도 없어서 두 분은 바람이라 쐬자면서 호숫가 주변을 걸었다고 해요. 그러다 비까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하고 숙소로 하기로 했던 그때 뒤에서 인기척도 없이 갑자기 "저기요!" 하는 소리가 들려서 뒤를 봤다고 합니다. 뒤에는 흰색 블라우스에 긴 청바지를 입은 대학생 정도로 되어 보이는 긴 머리의 젊은 여자가 있었다고 해요. "제가 버스에 잘못 내려서요. 집에 전화해야 될 것 같은데 전화기 좀 빌릴 수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저희 아버지께서 폰을 빌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두세 번 정도 전화를 걸더니 "안 받네요. 감사합니다." 하고 가려 했답니다. 주변도 어둡고 여성분 혼자라 걱정이 돼서 두 분은 콜택시라도 잡아드리려고 했으나 잡히지 않았고 그 밖에도 주변 숙소에서 하루를 보내고 아침에 출발하라는 등등 여러 가지 제안을 했으나 여성분은 "괜찮아요. 여기 넘어가면 기숙사가 있어요." 라는 말을 끝으로 어두운 언덕인가 산길 같은 곳에 홀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희 어머니는 육감적으로 뭔가 이상함을 느꼈으나 원래 오컬트 마니아였던 터라 장난으로 아버지에게 "귀신 아니야?" 라며 농담 90%로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후 숙소로 돌아오면서 생각할수록 비까지 오는데 여자 혼자 그 어둡고 무서운 길을 올라갔던 것이 도저히 보통 사람이라면 그럴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합니다. 숙소로 돌아와 보니 지인 부부는 어느 정도 화해했는지 이야기하면서 술을 마시고 있더랍니다. 다시 합석 후에 어머니가 지인 부부에게 그 여성의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쎄했단 얘기까지 했는데 그 부부 중에 여성분이 그러면은 아까 그 여자가 전화했던 번호로 다시 전화해보자 라고 하셔서 아버지 폰으로 통화 기록을 확인하고 그 번호 그대로 전화를 했으나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라는 음성이 흘러나왔답니다. 술자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귀신을 안 믿던 아버지도 소름이 쫙 돋았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밥 먹으러 갔던 식당 주인 아저씨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은 불과 몇 년 전에 그 휴양지에 MT를 온 여자 대학생이 남자친구와 싸우고 술이 만취한 채로 도로변에 쪼그려 있다가 달리던 버스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로 사고가 나 여대생은 그 자리에 즉사했다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여대생의 인상착의가 전날 부모님이 목격하신 여성과 똑같이 긴 생머리에 흰색 블라우스에 긴 청바지였다고 합니다. 그 사건이 있었던 후로 어머니는 혹여 귀신이 붙어오지 않을까 너무 무서워서 머리도 제대로 못 감았다고 합니다. 제가 좀 크고 난 후에 저도 공포를 좋아하니 잊혀질 때쯤이면은 저와 부모님은 그 이야기를 꺼내는데 꺼낼 때마다 늘 새로운 것들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흰색 블라우스와 청바지는 흔한 착장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지만 그 여름 휴가 당시의 한여름 날씨와는 너무나 매치되지 않는 착장이라는 점입니다. 게다가 식당 아저씨가 이야기해주신 교통사고 당한 대학생이 부모님이 목격한 그 여자라면은 보통 MT를 가는 봄과 해당 착장이 딱 일치하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그때를 이야기할 때 시기를 정확히 기억해낼 수는 없었으나 그 당시 저희 어머니가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라는 그 작품을 봤던 것만은 떠올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는 2010년 8월쯤이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에 정시 성적으로 갈 대학들을 알아보던 중에
치읓 대학교를 알아보게 되었는데 이 치읓 대학교 주변에 그 휴양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그 여자가 말했던 기숙사라는 말이 이 치읓 대학교의 기숙사이고 그 여자는 그 학생이었다가 근처 휴양지로 MT 왔을 때 불의의 사고로 죽은 후에 정처 없이 그 일대를 돌아다닌 것이 아닐까요? 쓰다 보니 생각보다 별 내용 없네요. 히히.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사연이네. 그 채팅에 아까 자기가 귀신이 뜨고 죽은지 모르는 거 아니냐라는 것도 있네요. 뭔가 그런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지금은 없는 번호에다가 계속 전화를 하고 있는 그 귀신 여자가. 또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6시 내고왕님 사연입니다. 닉네임이 재밌네요. 이 글은 2010년도에 군대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지명은 모두 제외했고 등장하는 이름은 모두 가명임을 알려드립니다. 몰입을 위해 반말로 작성한 점 양해 부탁드려요. 나는 지금은 사라져버린 부대에서 군 생활을 했다. 우리 부대는 곧 해체할 부대였기 때문에 유지보수에 신경조차 쓰지 않는 낡고 오래된 시설이었다. 동기들끼리 여기는 지진나면 건물들 무조건 다 쓰러진다 킥킥 라며 농담했을 정도였으니 당연히 생활관도 열악했다. 동기들 14명이 한 생활관을 같이 썼는데 침대가 개인당 하나씩 분리되어 있는 지금의 생활관과는 다르게 이곳은 자리가 모두 이어져 있는 침상형 생활관이었다. 우리는 각자 건물대 하나만큼의 폭을 두고 생활했다. 처음에는 정말이지 엄청 불편했다. 2년 동안 이러고 살아야 한다 생각하니 앞날이 깜깜하기만 했다. 하지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했던가. 우리는 한 달은 무슨 한 주도 되지 않은 채 금세 익숙해졌다. 단 잠을 잘 때만은 예외였다. 잠기가 밝은 편이었던 나는 내 귀 바로 옆에서 울려 퍼지는 하는 동기들의 코골이 소리에 제대할 때까지 고통받아야 했다. 한두 명이었으면 몰라도 나를 포함한 3명만을 제외한 동기들 전원이 잘 때 코를 골았다. 이 자식들은 코를 그렇게 골면서 잠드는 건 어찌나 빠르던지 내일 먼저 잠들자는 다짐은 단 하루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특히 내 옆자리인 성준이의 코골이는 진짜였다. 다른 동기들의 코골이가 바람소리였다면은 성준이의 코골이는 그야말로 천둥이었다. 짜증이 많이 나긴 했지만 다들 코를 골고 싶어서 고는 것도 아니니까 화를 낼 수 없었다. 그렇게 나는 군생활 내내 피곤에 찌들어 살았다. 그날 밤 내가 겪었던 사건도 어쩌면 지독한 피곤에서 비롯한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기억은 아직도 내 머릿속에 또렷이 남아있다. 내가 일병 3호봉이었을 때다. 뒤척이다가 잠에 들었지만 도중에 이유 없이 눈이 떠졌다. 시간이 몇 시였는지는 알지 못했다. 어두웠지만 창밖에는 은은히 들어오는 달빛과 바닥을 밝히는 취침등 빛은 시계를 보기엔 충분했다. 단지 내가 몸을 움직이지 못할 뿐이었다. 가위에 눌린 것이었다. 내 몸은 마치 얼음에 갇힌 것처럼 굳어버렸다. 불쾌한 느낌이었다. 가위에 눌렸을 때는 먼저 발가락에 힘을 주어 움직여서 풀라는 유튜브 동영상의 생각이나 시도해봤지만 정말 말 그대로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식은땀이 흐르고 몸이 점점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다. 나는 성준이에게 도움을 청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입술도 잘 움직이지 않아서 겨우겨우 라고 말하는 것 뿐이었다. 눈알만을 겨우 돌려서 성준이가 있는 오른쪽을 가까스로 볼 수 있었다. 보지 말았어야 했는데 말이다. 앞서 말했듯이 내 오른쪽은 성준이의 자리였다. 그리고 그 옆은 벽과 창문이 있다. 나는 바로 누운 채로 눈알만을 골려서 성준이 쪽으로 눈을 흘겼다. 성준이가 맷돌같이 코를 골며 자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하지만 내 오른쪽에는 성준이만 있는 게 아니었다. 막사 밖에서 무언가 시꺼먼 형체가 창문에 고개를 받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사실 나를 바라보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사람은 분명했다. 왜냐면은 오른손으로 창문을 손톱으로 긁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제서야 나는 코골이 소리 사이로 창문을 긁어대는 끼익한 소리와 뭐가 그리 즐거운지 숨이 넘어갈 것 같이 웃는 쇳소리 같은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여전히 가위에 눌려있던 나는 숨이 멎을 것 같은 공포에 사로잡혀 눈물이 흘렀다. 눈물 밖에 흘릴 수 없었다. 눈을 감아도 계속해 소리가 들려왔다.
창문이 아닌 내 귓속을 직접 긁고 있는 것만 같았다. 독실한 무교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세상의 모든 신에게 기도를 했다. 그렇게 몇 분이 흘렸을까 나는 어느새 기절했던 것 같다. 기상나팔 소리에 겨우 일어날 수 있었다. 모포를 눈물과 땀으로 흠뻑 적신 나는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확인했다. 독실한 무교란 말이 웃기죠? 그래가지고 이분도 독실한에다가 따옴표로 강조를 해놨어요. 그냥 이게 웃기니까. 창문을 확인했다. 사람은 둘째치고 창문에는 어떠한 자국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진짜 개같은 꿈이었네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깨어났음에 안도했던 것 같다. 그러고는 괜히 성준이 엉덩이를 세게 때렸다. 영문도 모르고 엉덩이를 맞은 성준이의 표정이 참 볼만했다. 그날도 어김없이 군대의 시계는 돌아갔다. 수요일이라 작업 대신 모든 중대원이 하나의 생활관에 모여 정신전력 교육을 들었다. 짬찌라 수요일에 영예 배차를 나간 성준이를 제외하고는 말이다. 여기다 부가 설명이 붙었는데 영예 배차는 간단히 운전병의 차량을 배정받아 간부와 함께 부대 밖으로 이동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짬찌였던 나는 어김없이 선임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풀어보라는 요청을 받았고 그날 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새끼 구라 개못치네. 뭔 귀신이야. 라면서 꼽주던 김상병을 마음속으로 개무시한 채 이야기를 마쳤다. 선임들을 생각보다 흥미진진하게 들어줬던 것 같다. 어찌 보면 당연했다. 당신은 진짜 죽을 정도로 무서웠으니까 말이다. 그 뒤로 우리는 시시콜콜한 잡담을 나누다가 각자의 생활관으로 해산했다. 점심을 먹기 위해 대기하던 도중에 복도가 소란스러워졌다. 중대장님도 행보관님도 그리고 평생 뛰는 모습을 못 볼 줄 알았던 주임 원사님도 뭔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셨다. 생활관에서 고개만 내밀어 어리둥절해하는 우리를 향해 신하사님께서 급하게 달려오셨다. 그러고는 우리에게 한마디 뱉으셨다. 성준이 사고 났대. 그리고 마치는 글. 약간의 표현상의 각색이 들어갔지만 이 사연은 제가 직접 겪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아마 동기나 선임들 중 누군가 이 방송을 본다면 오랜만에 연락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성준이는 절벽을 낀 가파른 내리막에서 브레이크가 고장나는 큰 사고였음에도 카트라이더로 다져진 미쳐버린 실력 때문에 뿌리를 깊게 내린 두꺼운 나무를 들이받아 왼쪽 팔과 다리에 금만 가고 동승한 간부님도 갈비뼈 2대만 부러지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 둘은 즉시 군병원으로 이송이 되어 몇 개월 동안 입원해야 했습니다. 뭔가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성준이에게 미리 말해줬어야 했나 살짝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다음날보다 확연히 조용해진 밤이 조금은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저는 대대 내에서 귀신을 본다는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고 소문이 시들어갈 때쯤 입원했던 성준이는 무사히 퇴원했습니다. 돌아온 성준이의 코골이는 전보다 더 건강해진 것 같은 것은 기분 탓이었을 겁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성준이의 코골이. 근데 별일 없어 다행이네요. 근데 진짜 위험했다. 나무에 이렇게 쾅 하고 박은 거. 또 다음 거 읽어보겠습니다. 익명의 사연이에요. 유명했던 학교 괴담이 떠올라서 각색해서 제보해봅니다. 편의상 이야기 속에서 편한 말투로 쓰겠습니다. 한때 덥디더웠던 여름방학 때 일어난 일이야. 10년 정도 됐나? 그때는 선생님들이 출근을 했었을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여름방학 때도 학교 건물을 개방했을 때가 많았어. 근데 초등학생 저도 학교가 다 열려 있었어요. 이거는 좀 다른 이유인 것 같은데 그 초등학생 때 방학 숙제 중에 하나가 책을 몇 권 이상 읽고 독서록 같은 거 쓰는 퀘스트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학교가 그냥 개방이 되어 있었어요. 도서관을 가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이게 좀 요즘은 안전상의 위험 때문에 좀 더 닫아놓잖아요. 요즘은 모르겠네요. 그래서 한참 여름방학을 보내던 나와 민수를 포함한 친구 A, B, C 총 5명에서 심심하기도 하고 마침 학교도 개방되어 있어서 학교 건물 안에서만 숨바꼭질을 하기로 했어. 무언가 하기로 한 사람이 술래가 걸리기 마련이잖아. 내가 술래에 걸린 거야. 걸린 김에 첫 판이기도 했고 내가 술래를 했어. 1층이 1학년 교실이었는데 1학년 1반에서 숫자를 100까지 세기로 했고 애들은 숨었어. 1, 2, 58, 59,
98, 99, 100. 나는 숫자를 다 세고 친구들을 찾기 시작했어. 먼저 교실에 숨어있던 A를 찾았고 그 다음으로 교실에 숨어있던 B, 화장실에 숨어있던 C 마저 찾았어. 이제 민수만 남은 상태야. 나는 A, B, C를 다 손쉽게 찾은 터라 기쁜 마음이 오를 대로 올랐어. 그래서 민수를 찾으려고 1층부터 4층까지 안 찾아본 곳은 없을 정도로 계속 찾아봤어. 문제는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야. 해는 지기 시작했는데 민수는 안 보여서 먼저 찾았던 A, B, C도 나를 도와서 민수를 찾았지. 그때는 휴대폰도 흔치 않았고 투지폰도 없는 애들도 많았어. 결국 민수를 찾지 못했고 우리끼리 민수가 먼저 집에 갔나? 라는 생각을 끝으로 우리도 집에 갔어. 그날 뒤로는 가족여행, 학원 스케줄 등등 서로 바빠서 만나지도 못하고 민수는 알아서 집에 갔다고 생각하면서 방학이 끝났어. 서로 다 같은 반이었던 5명은 반에 갔어. 근데 민수가 안 오는 거야. 선생님의 표정이 안 좋은 상태로 조회를 하러 들어오시는데 민수가 실종됐다고 하시는 거야. 그때 놀았던 4명은 솔직하게 말하면 혼이 날까봐 두려워 말을 아꼈고 시간이 흘러 어느덧 취직할 나이가 되었어. 나와 ABC는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해서 뿔뿔이 각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 그리고 몇 년 후에 동창회가 열린다는 말에 나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볼 겸 참석한다 했고 운이 좋게도 그때 당시에 다녔던 학교가 있는 동네에서 하자는 거야. 난 좋았어. 어릴 때 친구들과의 추억을 떠올리고 오랜만에 친하게 지냈던 ABC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컸던 거지. 우리는 동창회를 하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 모임을 하던 아줌마들이 얘기하는 걸 듣게 되었어. 땡땡 엄마, 그거 알아? 요번에 어디 초등학교 소화전에서 초등학생만한 시체가 나왔대. 라는 말을 듣고 나는 어릴 때의 기억이 떠올랐어. 내 얼굴은 창백해져갖고 그때 같이 놀았던 친구들을 쳐다봤어. 그 친구들도 역시 들은 것 같았어. 서로 말없이 벙쪄있는 표정으로 마네킹처럼 서로의 얼굴만 쳐다봤어. 그때 조금만 더 꼼꼼히 찾아봤더라면 민수도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 라는 거네요. 괴담이래요? 학교 괴담 그냥? 약간 그 정호랑 비슷하긴 하다. 냉장고에 갇혀가지고 사라진 정호 이야기. 소화전에 숨었었구나. 그 소화전도 안에서 못 여나? 그건 진짜 모르겠네. 소화전에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근데 초등학생이면 몸집이 소화전에 충분히 들어가긴 하겠죠? 못 열겠다 생각해보니까. 약간 뭐 이렇게 딸깍 해가지고 밖에서도 딸깍해서 여니까 근데 안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열려요? 아 그래요? 아 해봤어요? 아 해본 분이 있구나. 들어가신 분이 있대요. 들어가신 분 말에 의하면 열린답니다. 안에서도. 다행이네요. 그거 몇 살 때 해봤어요? 아 어릴 때 해봤어요? 어릴 때 해봤으니까 이거 어쨌든 괴담이래요 그냥. 역시 여기 분들은 안 해본 게 없어. 별 사람이 다 있대. 그니까 해보셨구나. 초딩 때 이 사연이랑 비슷하네요. 나이대가. 그렇고 좀 이렇게 탕 하고 세게 하면 열리겠다. 여러분 혹시 거기 갇히실 있다면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열립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조금 짧은 거네요. 스님께서 주셨습니다. 스님이네요. 중학교 시절 사회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이야기인데 인상이 깊어서 사연으로 남겨봅니다. 선생님께서는 약 40년 전 해안가의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니셨대요. 그때는 마땅히 놀거리들이 없어서 돌을 주워 비석치기를 하거나 버려놓은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공놀이로 쓸만한 것을 주워서 축구나 족구를 많이 하셨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친구들이랑 쓰레기 더미에서 찰만한 봉지가 있나 하고 봤는데 적당한 무게에 보자기로 꽉 묶인 게 있어서 이걸 열심히 차고 노르셨대요. 그렇게 논 지 몇 분이 지났는데 지나가던 어르신이 갑자기 야 이것들아! 하시고는 그 공을 빠르게 빼서 가져가셨대요. 뭐지 싶어서 그 어르신을 다들 따라가 봤는데 보자기를 풀었더니 나온 것은 낳은 지 얼마 안 된 신생아였다고 합니다. 아직도 그 기억이 선명하신데 모든 게 의문이라고 하십니다. 아이를 왜 거기에 버려둔 것이며 버려두었다고 해도 차고 놀아도 그걸 도로 뺏어가는 것도 이상했고 그 아이는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지금까지 모른다고 해요. 그냥 제가 짐작컨대 그 아이는 굿에 쓰인 재물 같은 아이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산채로 묶어버려야 그 효력이 있어서 어르신이 급하게 가져가 생사를 확인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때 당시에 40년 전 이야기라 하셨으니까 지금은 50년도 더 된 이야기네요 라는 겁니다. 그 할아버지 어떻게 알았냐고? 그 할아버지가 뭔가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이 보자기에 쌓인 액이랑? 그리고 이게 50년도 더 된 이야기니까 가능성이 있어. 그죠? 50년도 더 됐는데 그때 당시에 어르신들이면은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리고 짧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 읽어볼게요. 익명의 글입니다. 잉이에요, 잉. 사촌 여동생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 동생이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동생은 꽤 오래된 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 당시 동네 자체가 도시와 시골 딱 중간에 있던지라 학생 수도 적고 동네 자체에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다고 해요. 아직 교회 같은 건물도 많이 들어오기 전이라 무속 신앙을 가지거나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고요. 아무튼 동생이 있던 반에는 다른 학생들과 유독 어울리지 못하는 남학생 A가 있다고 합니다. 잘 씻지 않아서 냄새를 풍기고 이상할 정도로 깡마른 데다가 특히 어눌한 말투에 거친 말을 자주 써서 여학생들은 물론 같은 남학생들도 피하는 애였습니다. 소문으로는 어머니가 무당이라고 했는데 그 탓에 귀신 들린 아이라는 소문이 들어 더욱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워낙 심성이 착한 아이였던지라 몇 번 A에게 말을 걸어주기도 했고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더 잘해준 모양이더라고요. 종종 있는 일이죠. 예상했었겠지만 A는 동생을 좋아하게 되었고 그 호감은 집착이 되어서 이내 조금씩 선을 넘었습니다. 동생이 하교할 때 몰래 따라가서 집 주소를 알아내기도 했고 일부러 동생을 툭툭 쳐서 주의를 끌거나 심지어는 슬쩍 머리카락을 뽑아가기도 했더라고요. 결국 동생은 화가 나서 A를 멀리했고 선생님과 부모님에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렇게 별일 없이 시간이 흐르고 날씨가 제법 쌀쌀해지던 날이었습니다. 정확히 이유는 모르겠으나 그날 동생의 학교에 사진사가 와서 학생들의 증명사진을 찍어주었다고 합니다. 이렇다 할 제대로 된 사진사나 사진관이 없던 동네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진해서 사진을 찍었고 당일에 인화를 받아 사진을 받았습니다. 그날 일이 터졌습니다. 동생이 친구들이랑 점심을 먹고 교실에 들어왔을 때 A가 동생의 책상 서랍을 뒤지고 있던 것을 발견한 겁니다. 동생이 소리를 질렀고 A는 곧장 도망쳤습니다. 동생과 친구들은 A가 뒤지던 책상을 살펴보며 사라진 것은 없는지 살폈다고 합니다. 이상한 것은 다른 물건이나 책들에는 딱히 손을 댄 흔적이 없었고 다만 인화한 사진을 담아두었던 봉투만 조금 찢어져 있었던 겁니다. 봉투 안에는 동생의 사진 2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분명히 인당 사진을 3장씩 받았다고 했는데 뒤늦게 도착한 담임 선생님께서는 이미 A가 학교에서 뛰쳐나가 버렸고 일단은 이튿날이 되면은 따로 불러서 혼내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A를 혼낼 수가 없었어요. 이튿날 학교로 연락이 왔습니다. A가 학교 뒷산에 투신해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유서 한 장 없는 기이한 일이었어요. 처음에 학생들은 충격에 휩싸였지만 이내 A의 죽음은 빠르게 잊혔습니다. 애초에 친구라고 할 사람도 없던 아이였으니까요. 하지만 동생만큼은 A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A의 죽음 이후 밤마다 동생은 악몽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사방이 새빨간 방에 동생은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형형색색의 천들이 드리워져 있었고 머리를 띵하게 만드는 이상한 향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답니다. 방 안에는 커다란 탁상이 있었는데 그 위에는 이런저런 음식들이 가득했다더군요. 정말로 동생을 두렵게 만들었던 것은 방에 들어오려고 미친 듯이 문을 흔드는 문 밖의 누군가였습니다. 부적이 덕지덕지 붙은 문은 처음에는 꿈쩍도 안 했지만 하루가 지날수록 점점 열리더니 이내 살짝 열려서 문 밖의 사람과 눈이 마주칠 지경이 되었답니다. 문 밖에는 눈이 잔뜩 충혈이 되어서 침을 질질 흘리는 A가 방으로 들어오려고 가진 애를 쓰고 오셨습니다. 결국 A와 눈이 마주치게 된 동생은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꿈에 대해 얘기를 했죠. 남자친구는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잠시 생각을 하는 듯 하더니 이내 A가 투신했다는 학교 뒷산으로 혼자 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동생은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뒤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사히 진학을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자친구는 그날 학교 뒷산에 왜 갔는지, 가서 무엇을 했는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고3이 끝나고 동생은 서울 내 대학교에 합격을 해서 동네를 떠나게 되었죠. 이미 그 남자친구와는 헤어진 지 꽤 됐고 A에 대한 일도 거의 잊은 동생이었습니다. 동네를 떠나기 며칠 전 동생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학창시절이 짙게 묻은 동네를 눈에 담기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학교 뒷산을 갔을 때 동생은 잔뜩 낡은 사당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상했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낡은 사당이 마치 몇 번 보았던 것처럼 낯이 익었던 겁니다. 조심스럽게 사당으로 다가간 동생은 사당의 문틈에서 새어나오는 은은한 붉은 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잊고 살았던 그날의 악몽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자신도 모르게 홀린 듯이 문을 열었습니다. 문은 쉽게 열렸습니다. 문의 안쪽에는 부적이 덕지덕지 붙여 있었고 붉은 조명이 달린 천장에는 형형색색의 천들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방의 중간에는 예상대로 커다란 탁상과 진수성찬이 있었죠. 기이하리만치 진수성찬은 멀끔하고 신선했습니다. 마치 냉장고에 넣어놓은 것처럼. 동생은 그 탁상이 제사상임을 알 수 있었어요. 조금 이상했던 것은 원래 지방이 있어야 할 자리에 놓인 두 개의 작은 액자. 손바닥 크기 정도의 작은 액자 두 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그 앞에는 하얀 휴지가 곱게 접혀서 놓여 있었습니다. 왼쪽 액자에는 A의 증명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휴지에는 머리카락으로 보이는 것이 몇 가닥 놓여 있었어요. 이상하게 오른쪽 액자는 비어 있었습니다. 대신 더듬이가 잘린 커다란 바퀴벌레가 들어있었어요. 그 앞에 휴지에는 머리카락처럼 보이는 더듬이가 놓여 있었고요. 멍하니 두 액자를 바라보는 동생은 구역감을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가 마구 토했답니다. 말로만 들어보던 영혼 결혼식의 광경이 충격적이었던 거죠. 아직도 동생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바퀴벌레가 들어있던 그 액자에는 원래 누구의 사진이 들어있었는지, 전 남친이 그날 그곳에서 뭘 했는지, 그날부터 지금까지 밤마다 A는 그곳에서 무엇을 만나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아마도 픽션이라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이게 A가 이 여자애랑 영혼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서 원래는 A 사진이랑 여자의 사진, 그리고 A 머리카락, 여자의 머리카락이 있었는데 남친이 뭔가 깨닫고 가서 그 여자친구 사진 빼고 바퀴벌레 올리고 바퀴벌레 더듬이. 그러면 즉 A는 바퀴벌레랑 결혼이 된 거잖아요. 그럼 지금 A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사후에 바퀴벌레와 결혼을 한 거예요. 미친. 사실 뭐 엿보죠. 바퀴랑 결혼했어. 그레고리. 이런 건데 이거 이 사연자분이 마지막에 아마도 픽션이라고 적어두셨는데 근데 이게 픽션이든 아니든 이거 재밌어요. 이 이야기가 너무. 어디 단편집에 있을 만한 이야기라 흥미로웠습니다. 다음 이야기 감자빵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말코님 유튜브를 본 지 반년은 더 된 것 같은데 공포라디오에 사연을 보내는 건 처음이네요. 항상 사연 받으실 때마다 보내보고 싶었지만 딱히 보낼 사연이 없어 아쉬웠거든요. 근데 최근에 있었던 일 때문에 잊고 있던 어린 시절의 일이 생각났습니다. 어떻게 이걸 잊고 살았을까 스스로 의문이 들 정도네요. 일종의 자기 방어였을까요? 지금은 제법 괜찮아졌지만 어린 시절 저희 집은 꽤나 불우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안정적인 직장이 없이 시도하는 사업마다 실패를 하셔서 막노동으로 간간히 생활비를 주셨고 어머니는 집안일에 저 포함 세 남매를 키우느라 비는 시간이 없으셨을 텐데도 한 푼이라도 더 보태고자 이리저리 부업이라도 알아보며 근근히 하루하루를 버티셨습니다. 가난하기만 했으면은 제 유년 시절이 그렇게까지 어둡게 기억되지 않았을 텐데 부모님은 생활고로 인해서 거의 매일 싸우셨습니다. 가볍게는 말싸움, 심하게는 손찌검과 집안 물건들이 마구 날아다니는 모습을 봐야 했어요. 저희 세남매는 그저 눈치만 보거나 셋이 껴안고 울면서 그 상황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쓰다 보니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그 일의 시작은 약 20년 전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일입니다. 그날은 학교 후에 친구 집에서 놀다가 해가 다 지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간 날이었어요. 제가 살던 아파트는 그때 당시에도 꽤 오래된 아파트였습니다. 복도 없이 한 층에 두 가구씩
계단으로만 쭉 이어져 있는 평범한 5층짜리 아파트였어요. 당연히 엘리베이터는 없었고 공교롭게도 저희 집은 5층이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다 보면은 층과 층 사이에 한 번씩 도달하게 되잖아요. 참이라고 하죠. 1층을 지나 1.5층에 왔을 무렵 2층에서 누군가의 우는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하는 소리까지 계단을 타고 웅웅 들려오는데 서러움에 찬 울음소리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희 어머니도 부부싸움 후에 항상 그렇게 우셨거든요. 그렇지만 저희 어머니의 울음소리는 아닌 것 같았어요. 한 3층쯤에서 들리는 소리 같았고 유난히 소심했던 저는 어린 마음에 올라가다 마주칠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나가지? 같은 고민을 하면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도착 후에 2.5층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분이 3층에서 울고 계신다는 생각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1.5층까지만 해도 웅웅 울려 들리던 울음소리가 정말 적나라하게 들렸거든요. 늦은 밤이라 계단을 반층씩 올라갈 때마다 센서등이 켜지고 있었는데요. 2.5층에 도착할 때쯤 센서등이 탁 켜지자마자 예상하셨겠지만 울음소리는 끊겨서 제 발소리만 울려 퍼지고 있고 올려다본 3층엔 아무도 없더군요. 만약 지금 이런 일을 겪었다면 당장 밖으로 뛰쳐나와 아버지께 전화를 해 내려와 달라면서 울며 빌었을 텐데 그땐 정말 순수했던 것인지 멍청했던 것인지 뻔한 공포영화 클리셰처럼 내가 잘못 들었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1.5층에서 2.5층으로 올라오는 동안 울음소리는 계속 들렸고 심지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올수록 점점 더 생생하게 들렸으니 분명 잘못 들은 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마저 올라가며 그 다음으로 든 생각은 내가 올라오는 소리를 듣고 집에 들어갔나? 아니면 위로 올라갔나? 였습니다. 근데 그 좁은 아파트에서 문 닫히는 소리를 못 듣는 건 말이 안 되고 위로 올라가는 누군가의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의문만 남긴 채 집에 도착해보니 아버지는 씻고 계시는 듯 했고 어머니는 설거지 중이셨어요. 책가방을 그대로 맨 채로 어머니께 달려간 저는 방금 계단에서 있었던 일을 횡설수설하며 설명했습니다. 계단 올라오는데 위에서 막 여자가 울고 오셨어. 근데 아무도 없었어. 잔뜩 흥분한 채로 두서없이 나오는 말을 가만히 듣고 계시던 어머니는 세상 건조한 목소리로 그럼 귀신인가 보지 뭐 라며 딱 한마디 하셨고 그제야 그 여자가 귀신일 수도 있었다는 걸 깨달은 저는 공포감에 사로잡혀버렸습니다. 그날은 무서운 마음에 동생들 사이에 껴서 꼭 붙어 잠을 잤던 기억까지 남아있네요. 본격적인 사건은 그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학교에 가려고 집을 나서 계단을 내려가는데 어제 일 때문인지 해가 쨍쨍한 아침인데도 여전히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무서우면 수업 끝나고 일찍 집에 들어갔어야 했는데 하도 부모님이 싸우다 보니까 저는 집에 들어가는 게 꺼려져서 학교 후에 혼자서라도 놀이터를 빙빙 도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습관처럼 해가 질 때까지 친구와 놀아버렸고 짙은 주황빛이 된 하늘을 보고서야 아차 싶어 급히 집으로 돌아갔지만 작은 아이의 발걸음으로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둑해진 상태더군요. 정말 올라가기 싫었습니다. 아니 올라가기가 무서웠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부모님께 내려와달라 부탁하고 싶었지만 핸드폰이 없던 그때 그 시절에 잼민이의 주머니엔 공중전화에 넣을 동전도 없고 큰 소리로 부모님을 불러볼까 했지만 아파트 놀이터에 시끄럽게 하면은 창문을 열고 고함을 지르던 옆동 1층 할머니를 무시해볼 용기도 없었어요. 집에 갈 방법은 단 하나. 그저 꾹 참고 올라가는 것뿐. 눈물이 조금 날 것 같았지만 주먹을 꼭 쥐고 애써 참아보려 했던 기억이 나요. 1층에 가만히 서서 들어보니까 일단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서 평소보다 느리고 신중한 발걸음으로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5층을 지나 2층까지 올라왔는데도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더군요. 귀신이든 뭐든 간에 오늘은 없나 보다 하고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2.5층으로 올라가는데 옆에서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수했던 잼민이는 아무 생각 없이 그쪽으로 고개를 들렸고 그곳에는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세요. 센서등이 꺼진 3층에서 계단 난간 사이로 누군가 머리를 쑥 내민 채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사람의 온기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피부색과 눈빛, 길게 머리를 늘어뜨리고 입꼬리에 미동조차 없이 잔뜩 굳은 표정에 한껏 내리깐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집 근처 비디오 가게에 걸린 공포영화 포스터도 너무 무서워서 눈을 감아야만 그 앞에 지나갈 수 있던 잼민이에게 정말 어마무시한 공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저는 소리도 지르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바로 기절해버렸어요. 찌르는 듯한 두통에 눈을 떴을 때는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계단에서 기절을 해버려서 모서리에 찍혔는지 옆통수가 찢어진 상태였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구당탕 하는 소리에 밖으로 나와본 2층 아주머니께서 저를 발견하셔서 금방 옮겨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머리에 상처까지 입고 기절을 했으면은 그 충격에 무서운 무언가를 본 기억을 잊어버릴 법도 한데 안타깝게도 공포스럽다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얼굴을 한동안 저를 꽤나 괴롭혔습니다. 자다가 악몽을 꾸고 실금하는 건 당연지사 한동안은 대낮에도 혼자서는 아파트 계단을 이용할 수가 없었고 밤에는 밖을 돌아다닐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부모님이 꽤나 번거로우셨을 것 같네요.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평생 트라우마가 될 것 같았던 이 사건은 시간이 지나니 점차 무뎌지고 있더라고요. 중고등학생 때는 여름이면 꺼내보는 남양특집 경험담 중에 하나가 됐고 그 이후에는 나는 열심히 치열하게 살다 보니 아예 잊고 살게 되었습니다. 20대 후반이 된 지금은 지방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아버지의 사업이 잘 풀려 2층짜리 단독주택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오늘 끔찍했던 과거의 기억을 상기시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1층에서 식사를 마친 후 2층에는 제 방으로 향하느라 계단을 오르는데 옆에서 시선이 느껴지는 게 아니겠어요? 끔찍했던 과거는 여전히 잊은 채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더니 그곳에는 저희 집 고영희님이 저를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잊고 지내던 어린 시절의 공포스러운 경험이 생각나게 되어서 마침 공포 사연을 받고 계신 말코님께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제가 본 그분은 아무래도 귀신이겠죠? 그 일 이후로 그 아파트에서 약 12년을 더 살았지만 다행히 그 존재를 본 적은 없습니다. 사연 쓰면서 다시 그때의 기억을 되짚어보니 아직도 정수리에서부터 소름이 돋고 심장이 벌렁거려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남아있는데요. 그건 바로 이 사연이 구라라는 겁니다. 쓰다 보니 길어졌는데요. 제 사연을 읽힌다면 참 기쁠 것 같아요. 읽으시느라 수고하셨어요, 말코님. 다들 설날 잘 보내시고 무탈한 2025년 되시길. 라는 픽션이었어요, 여러분. 저희 공포 라디오는 픽션도 돼요. 원래부터 됐습니다, 이거는. 대신 밝혀주기만 하면 된다. 픽션인지 아닌지. 아무튼 이런 사연인데 이분이 그림 이렇게 잘 보내주셔가지고 읽었습니다. 뭐 어디서부터 픽션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귀신은 픽션 맞다는 거. 이거 너무 귀엽다, 그죠? 귀여워. 진짜 귀신처럼 찍히긴 했다, 얘가. 허여멀게 가지고. 다음은 마지막 사연이네요. 오늘 거의 2시간 읽네요. 오래 읽네. 자, 마지막 사연. 준필님의 사연입니다. 구마의식을 실제로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때는 제가 군대 입대해서 갓 일병을 달았을 때 일입니다. 당시에 저는 20년 1월 군번으로 훈련소에 있을 때 코로나가 터졌어요.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신병 위로 휴가라든지 포상 휴가가 전부 통제되어서 나갈 수 없는 환경이었고 따라서 휴가를 갔다 오면은 전원 격리 조치를 해야 했기 때문에 중대, 학교로 따지자면은 한 학년 정도의 개념, 중대 정체가 갔다 와서 단체로 격리를 당해야 했습니다. 약 100명 남짓한 인원이 단체로 휴가를 나갔고 신병 위로 휴가도 못 나간 저는 동기들과 설레는 마음으로 첫 휴가를 나갔습니다. 마침 저는 훈련소를 1등으로 수료해서 포상 휴가를 5일 정도 더 받아 동기들보다 5일 늦게 복귀해야 해서 더 신났던 것 같아요. 처음 겪어보는 휴가는 아주 빠르게 지나갔고 어느 동기들이 먼저 복귀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놀려주고 싶은 마음에 나는 아직도 집이인데 킥킥 너네는 부대냐? 뺑이 쳐라! 라는 카톡을 보냈는데 동기들이 하나같이 심상치 않은 카톡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대략 신병이 들어왔는데 좀 이상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또 어디서 패급 같은 놈이 굴러 들어왔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기어코 휴가 복귀 날이 되었고 안 떨어지는 발걸음을 옮겨서 복귀하게 되었는데요. 부대에 복귀해보니 격리 조치를 한다고 저희 중대 전체를 비닐로 감싸고 밥 먹는 시간이라든지 모든 시간을 생활관 단위로 통제하고 복도로 나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뭐 답답하긴 해도 평소 하던 일과도 안 하고 선임들 볼 일도 없으니 전 오히려 좋았습니다. 그런데 할 일이 없어지니 심심해졌고 옆에 있는 동기놈에게 그 이상하다던 신병에 대해 물었습니다. 야, 이번 놈은 얼마나 패급이길래 카톡까지 보낸 거야? 하고 장난스럽게 물어봤는데 동기는 저보고 진심으로 쎄하니까 웬만하면 안 엮이는 게 좋을 듯? 이라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격리 중이라 직접 볼 수도 없었기에 궁금해진 저는 더 자세하게 물어봤습니다. 동기는 걔 아침에 일어나면은 밤에 자기 직전까지 쉬는 시간 동안 성경책만 읽고 필기하고 또 밥 먹기 전에 40분씩 기도하는데 대학교도 좋은 곳 다니는 놈이 영혼 빠진 사람처럼 좀 맹하고 사람 같지가 않어? 라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뭐 그냥 교회 가서 막 뭐 엄청 심취한 사람인가 봐 하고 넘겼습니다. 오며 가며 가끔씩 화장실 갈 때 한두 번 마주쳤는데 성경책이 무거워 보일 만큼 삐쩍 마른 몸에 평생 공부밖에 안 했구나 하는 인상이었어요. 그런데 한 3일쯤 지났을까요? 저희 생활관이 점심을 먹고 올라오는데 복도가 소란스럽고 당시 당직을 서던 여간부가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그 여종사에게 물어보니 그 기도쟁이 신병이 빨개 벗고 생활관을 미친놈처럼 뛰어다니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중대원들은 별 미친놈이 전역하고 싶어서 연기를 하는구나 싶었고 구경하러 복도에 나와서 슥 보고 지나가는 정도였고 저도 대충 보고 에휴 이것도 못 버텨서 지랄을 하네. 저럴 거면 똥도 지리고 하는 게 나을 것다 라는 생각으로 제 생활관을 들어갔습니다. 그 기도쟁이 신병의 옆방이었기 때문에 벽에 기대서 쉬고 있는 동안에 계속 소리가 들렸는데요. 아주 큰 소리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이런 식으로 한 글자 한 글자 크게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김철수, 김영희, 박팽식 내가 구원해줄게 이런 식으로 본인 지인들 이름을 외치고는 구원해줄게 라는 소리를 반복적으로 질렀습니다. 벽 하나를 놓고 미친 괴성을 듣다 보니 짜증이 나서 이어폰을 끼고 유튜브를 봤는데 얼마나 시끄럽던지 이어폰 중간중간에 소리가 들더라고요. 언제 저 연기를 그만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쾅 하고 엄청 큰 소리가 나더니 퍽퍽퍽퍽 하는 머리가 깨지는 소리도 나고 다시금 쾅쾅쾅쾅 하는 철이 부서지는 소리가 빠르게 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나 보다 하고 복도로 뛰어가 그 생활관을 보는데 바닥은 오줌과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관물대가 전부 넘어져 있었는데 이 관물대를 옮기려면 2-3명은 붙어야 된대요. 근데 이게 다 넘어져 있었는데 그 미친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소리가 나니까 중대원 전부 그 생활관 문 앞에서 지켜보는데 누가 야 저 새끼 저기 있다 하면서 손가락으로 관물대 밑을 가리키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삐쩍 마르고 길쭉한 팔다리가 마치 거미처럼 기괴하게 무거운 관물대를 들어올리고 자족보행하는 것처럼 튀어나왔습니다. 이윽고 피를 흘리던 머리통을 오줌과 피범벅이 된 바닥에 내려치면서 또다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면서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제가 평생 본 그 어떤 광경보다 기괴했습니다.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니 중대에서 힘 좀 쓴다는 사람들이 가서 제압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 덩치들이 2-3명이 붙어도 말리기가 쉽지 않았고 당시 일병 나부랭이던 저도 뛰어들어서 말리는데 키 180, 몸무게 60도 안 보이는 마른 몸에서 나올 수 없는 힘이었습니다. 한 5-6명이 그 한 명과 한바탕 씨름을 한 결과 후송용 간이 침대에 요대를 불어 결박했고 허리띠래요. 그리고 A&B 군인 앰뷸런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한시름 났으니 한숨 쉬고 주위를 둘러보는데 피와 오줌 범벅에 주변은 다 엎어져 있고 말도 안 되는 광경이더라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이 미치면은 진짜 무섭구나 정도였는데 생활관 구석에 총기함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강철로 된 총기함 문을 맨손으로 뜯어서 철문이 너덜너덜해져 있더라고요. 저는 그 광경을 보고 너무 놀래 같이 말린 선임을 보고 떨리는 목소리로 김상병님 저 총기함 이 새끼가 맨손으로 뜯은 겁니까? 라 물었고 그제서야 그걸 본 선임들이
이 새끼 이거 사람 맞아? 하면서 의아했습니다. 그때 AMB는 언제 오나 하고 긴장하고 있던 찰나에 뜬금없게도 의무대보다 먼저 온 건 다름 아닌 신부 복장을 한 군종 장교님, 실제로 성직자였었대요. 이분이랑 사복을 입은 대대장님이었습니다. 두 분은 간이 침대에 묶인 채로 뒤통수를 쿵쿵 박으며 괴이한 소리를 내는 기도쟁이를 보더니 서로 몇 마디를 하고는 저희를 생활관에서 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군종 장교님은 진짜 영화에서 보던 대로 네 이름이 뭐야? 하고 소리를 치더라고요. 외국말로도 외치는데 아마 영어는 아니고 라틴어나 히브리어 계열 같았습니다. 몇 번 외치니 기도쟁이가 갑자기 뚝 조용해지더니 정정이 있다가 생전 처음 보는 쇳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진짜 이게 사람이 내는 소리가 맞나 싶은 소리를 지르는데 너무 불쾌하고 역겨워서 구경하던 몇몇 인원들은 못 버티고 본인 생활관으로 도망치기도 했고요. 그런 소리를 내는데도 군종 장교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이름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게 한 3분이 지속됐나 여단 의무대가 도착했고 연병장에 보이는 AMB에 실었는데 운동장에서도 3층 높이의 생활관까지 들릴 정도의 비명이 계속되었답니다. 제가 이때는 오컬트나 공포물을 즐기지 않았을 때라 저 이름을 물어보는 게 구마의식인지도 몰랐고 그냥 군종 장교가 와서 정신 차리게 하려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결박을 해서 AMB에 집어넣고도 차가 흔들리니까 성가대까지 불러서 찬송가를 부르며 군종 장교님이 계속 이름을 물으니 그나마 괜찮아지셨고 이윽고 차가 출발했죠. 드디어 미친놈이 떠나갔구나 생각했는데 난장판이 된 그 생활관을 정리해야 하니 당연히 짬찌였던 저와 제 동기들이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피 오줌 범벅인 곳을 대걸레로 질척질척 닦고 엎어진 가구들을 세우고 하니 처음에는 많이 무서워서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서로 농담도 주고받고 했습니다. 그렇게 농담하며 청소를 해서 분위기도 꽤 나아졌는데 옆에서 청소하는 동기놈이 갑자기 소리 질렀습니다. 뭔 일인가 싶어서 보니까 그놈이 매번 성경이랑 같이 들고 다니던 노트를 손에 들고 있더라고요. 뭐가 써있길래 하면서 봤더니 꽤 두꺼운 노트인데 아주 작은 글씨로 김철수, 김영희, 박팽식 내가 구원해줄게, 구원해줄게, 구원해줄게 이렇게 모든 페이지가 노트 거의 한 분량을 꽉 채워져 있더라고요. 다같이 그 노트를 보곤 소름이 돋아서 다시 농담 한마디 안 하고 빨리 청소만 했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일단락되고 어찌저찌 일상으로 복귀해 저녁을 먹고 갑자기 방송에 나왔습니다. 아까 그놈 제압하거나 생활관 청소한 인원 전부 행정반 앞으로 어리둥절해서 집합한 저희는 그놈이 후송된 후에 열이 갑자기 40도 넘게 펄펄 끓어서 코로나 증상이 의심이 되니까 따로 격리 조치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한눈 수 없이 빈 생활관으로 격리 속에 격리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일주일 정도 격리 속에 격리를 마치고 화장실부터 샤워, 밥 먹기 모두 빡세져가지고 기존 격리보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치고 나와서 사건의 전말을 들어보니 그놈은 대구 출신이고 당시 대구에서 진행한 사이비 기도 활동에 참여했었고 일반적인 교회에 다닌 게 아니라서 그래서 저희만 따로 격리를 했던 거라고. 간부들이 그놈의 부모님과 몇 번 통화를 했는데 그 교회에 대한 믿음만 계속 드러내고 아들이 어찌되든 신경을 하나도 안 썼다고 했습니다. 엄청 소름 끼쳤다고 합니다. 당시에 간부들이 사건 기록용으로 AMB에 실어 찬송가와 금화식을 하는 영상을 찍어서 저도 저녁할 때 술자리에 썰푼다고 받았는데 이거를 유튜브에 틀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메일로 첨부할 테니 트실 거면 모자이크하고 틀어주세요. 하고 영상을 주셨거든요. 근데 혹시 여기 이거 제가 봤어요. 진짜야. 근데 이거 제가 모자이크랑 음성 변조 다 했거든요. 틀어도 돼요? 어때요? 근데 이분이 지금은 민간인이시고 뭐 부대 마크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안 나왔어. 근데 제가 모자이크로 하고 그 연병장 옆에 AMB가 서 있다 했잖아요. 그 화면이야. 생활관만 안 나오면 돼요? 군 내부만 안 나오면 돼요? 아 그래? 부대 마크 계급 이름 없으면 돼요? 그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안 나왔고 제가 그리고 모자이크를 개빡세게 했어요. 변조도 다 해놨어. 음성 변조도. 그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일단은 먼저 영상을 보고 자세한 것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건데요. 엄청 빡세게 했죠, 제가 모자이크를. 저거를 제가 모자이크 안 한 거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아이고. 저 정도면 레고로도 만들겠대. 아니, 무서운데 어떡해, 혹시나. 안 걸려요? 그러니까 제가, 저게, 오른쪽에 있는 살짝 거무스름으로 한 게요, 그 AMB예요. 응급수송 차량이에요. 그래서 저기를 보면은, 앞에 찬송가를 부르는 군인분들이 몇 명 계시고, 이 노래 지금 나나나 이게 지금 찬송가예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요? 아니야, 나 무서워. 이렇게 할래.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앞에 그 목사님도 계세요. 신부복 입고 계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 잘 들어보면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계속 말한다 했잖아요. 그 이상한 사람의 목소리로 나와요. 하느님 아버지 잘 들어봐요. 다시 틀어줄게요. 방금 이 소리 있죠? 이게 그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 이거. 이거. 이게 그 사람인데요. 그 원본을 보면요. 그 누워있는 것이 다 보여. 그 사람이 누워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 침대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말할 때마다 이렇게 몸을 이렇게 세우면서 이러면서 계속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내가 이렇게 편집하고 나서 봤는데 무슨 그것이 알고 싶다나 궁금한 이야기 와이 그냥 그런 것 같아가지고 약간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저 인간이 정말로 귀신에 들려가지고 그런 건지 진짜 완벽하게 뭐 이 사이비의 세뇌가 되어가지고 뭐 어떻게 컨셉질 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또 엄청 큰일인 건 맞네요. 이걸 보신 분들은 어땠을까? 이 사연이 거의 초반에 왔었어요. 근데 내가 이걸 읽고 나서 동영상까지 보고 나서 와 이거 대박이다 해가지고 일부러 마지막에 읽도록 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나 영상까지 제대로 준 거는 거의 처음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거의 2시간을 읽은 것 같네요. 다음 분기쯤에 또 모집을 할 겁니다. 그때까지 무서운 이야기 많이 만들어 오세요. 많이 겪으십시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사연 주신 분들 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